자, 그러면 이제 감정입자 역사이익 비판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예전에 한번 논술형 2차 기출문제 나왔는데 다 나온 건 아니고 그 텍스트론과 관련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용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여기는. 그래서 텍스트론 쪽 관점에서만 좀 볼게요, 여기. 그래서 요거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다음 장 넘겨 가지고 210 페이지 좀 보죠. 자, 요 텍스트론 쪽 관점,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이제 텍스트론 관점 보면 얘네들은 이제 뭐 언어 자체가 다 허구라고 보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 감정이입 자체가 안 되죠. 언어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에. 아이고.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텍스트론트 관점에서는 역사를 감정이입적 이해하는 걸 가능하지 않던 비판이 있다. 텍스트론에서는 자료를 동일하고 확정적인 정보의 제공자가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역사적 자료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역사 해석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텍스트다. 그래서 역사 자료가 담겨 있는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대로가 아니라 자료가 만든 사람이 해석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역사적 자료는 그것이 다른 역사의 사건이나 행위자가 고려했던 요인들 그대로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죠. 그다음에 감정입자 역사 이해가 가능하려면 역사가가 자료를 통해서 역사적 행위자 같은 사회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고려했던 요인들을 접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아,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 이해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해석에 거친 자료다. 자료를 읽는 것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보면 저자의 의도나 텍스트의 포인트를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해서 따라 역사를 이해한다. 그래서 비판적 읽기와 해체적 읽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파에서 이제 텍소논 관련된 내용 할 때 비판적 읽기와 해체적 역사 읽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는 역사적 행위자의 처지에서 역사적 행위 사실을 해석하는 감정이입은 의미가 없으며 역사 자료 행위자와 동일한 추체험이 가능하지도 않다. 동일한 상황을 다른 같은 자료를 접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역사 이해가 달라지기 마련이며 그것은 역사의 본질적 모습이기도 한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내용이죠. 요 관련된 내용. 그냥 텍스트적 관점에서는 역사적 감정의 성격을 보여주는 맥락적 이해 가능성 부정한다. 맥락적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 그 행위가 일어난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시 상황에 대한 컨텍스트 자료를 통해 알 수밖에 없다. 그 자료는 매우 만든 사람의 관점이나 해석이 들어간 텍스트다. 컨텍스트라는 건 텍스트를 해석해서 어떤 사회 문화적 환경 같은 거 이런 것들 관련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2차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차 자료도 사람의 이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구성되고 당연히 허구다. 그래서 이제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관점이 나와 있는데 모든 자료는 텍스트이며 컨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것도 어차피 텍스트 바탕은 2차 자료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들의 언어를 구성된 거잖아요. 일종의 텍스트죠. 그러니까 컨텍스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텍스트에 불과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논리에서 맥락적 이해는 가능하지 않으며 자연히 맥락적 이해를 전제한 역사적 감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어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객관식 시험에서 지금 주관식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길게 물어보지는 못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조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인제 다음 그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감정이입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음 그 수치형과 감정이입을 통한 역사학습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242 페이지에 있거든요. 자, 242 페이지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 자, 추체험과 감정이입을 통한 역사학습인데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요 부분. 그래서 추체험과 감정이입 구분을 하고 그거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예.
자, 일단은 이제 요때 그 의미의 추측과 감정이입의 의미, 특히 추측의 의미는 딜테일이나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의미하고 좀 약간 달라요. 요거는 요 상황에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앞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몇 번째 단락이야? 예. 두 번째 단락 부분부터 볼게요. 예. 자, 역사 수업에 다루는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을 자신의 삶을 느끼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인물이 되는 것, 그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이 역사적 인물이 되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체험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습 대상이 되는 역사 사실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 인물이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해보거나 그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때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어떤 행동하는 거, 이걸 추치함이라고 하죠. 그리고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추론하는 거, 감정이입이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추체험과 감정이 관련된 어,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 밑에 계속 나오는데 추체험은 당사자의 처지에서 역사적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고 감정이입은 제3자적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제원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뭐뭐였다고 가정하고 뭐뭐를 하시오. 이게 뭔가 행동을 나타내는 거야. 감정이입은 사료를 보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같이 이루어져.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감정이입 추체험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감정이입을 한 다음에 추체험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같이 이루어지만 여기에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구분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역사에서 이제 추체험이 실제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또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게 추체험적 이해지만 여기에는 감정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입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체험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추체험 활동 내용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기초에 나왔죠. 자, 여기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이해나 의도나 목적의 이해는 요건 감정이입 단계야. 근데 이걸 이제 학습 활동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추체험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자, 요 단계 명칭 외워두세요.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이해, 역사적 행위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이해, 학습 활동의 표현인데 시험문에 나왔어. 요 단계 명칭 쓰는 거. 자,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이해부터 보면 자,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이해는 되게 자율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추체험에 입각한 역사학습에서 보통 사료와 같은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기 마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있죠. 역사적 행위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 역사적 행위의 내면, 즉 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재사고 이루어진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자료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재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 행위의 감정입지 이해 같은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추천적 역사 수업 기법이 실제로는 3번에 따랐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이제 감정입적 역사 이해에 관련된 거죠. 감정이입. 여기 추체험이고 근데 이제 통칭해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같이 부르고 있는데 하여튼 추체험이라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측면이 달라진다. 즉 추체험의 역사학습에서는 역사학습의 표현은 영, 연기나 글쓰기, 토론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연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첫 번째가 연기 형태인데 자, 여기가 이제 극학습과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이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제작 학습 형태야. 예. 그래서 역사 신문 만들기나 모형 만들기가 그 뭐냐면 제작 학습 관련된 추체험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이제 글쓰기 형태거든요. 예. 글쓰기. 요것도 이제 추체험에 이제 보겠죠. 그래서 역사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사 이해를 글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 글쓰기는 사실에 들어 맞아야 한다는 객관성을 추구한다. 자, 그렇지만 글의 형태는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실에 충실하는 글쓰기인데 반해서 글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여기 이 반면에 창의적으로 이제 글쓰기 형태로 나누죠. 자, 그래서 창의성이 들어가는 글쓰기가 있다. 아이고, 이고 두 가지 글쓰기가 있는데 상소문 쓰기 같은 형식의 역사 글쓰기는 전자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상소문은 당시 사회 관심사나 해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 이때 상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문제는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온다.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 충실한 글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 상소문 쓸 때는 그 사람도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 일어난 상황에 충실해야 된다. 그죠? 후자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학습자의 창의성을 들어가는 글쓰기야.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뭐 역사일기 쓰기도 있죠. 이게 창의성이 많이 들어가죠. 그 역사 수업에서 역사일기 쓰라고 할 때 서술하는 구체적 인물이나 상황을 역사 사실에서 가져올 수 있지만 가공의 인물과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자신이 구석기라고 가정하고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을 일기로 써보자라고 가져서 생각해보자. 학생들은 등장인물과 상황을 모두 가공으로 만들어 일기를 쓸 수 있다. 다만 이때 이제 일기의 내용이 그 구석기 시대에 대한 역사 상황과 모순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평가책 관련된 내용 할 때 역사 글쓰기 수행평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구석기인가 신석기 관련된 예문이 있고 그때 이제 관련된 유의점 관련된 내용과 연결해서 보세요. 이 역사적 상황이 모순되면 안 된다. 아무리 창의적 글쓰기라도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나부터가 이제 뭐냐면 유의점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뭐 유의점까지는 시간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뭐 하여튼 뭐 각자 이제 요 유의점은 각자 보세요. 예. 각자 보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관련된 각 단계 특징과 그 관련된 이제 그 수업 방법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역사적 판단 관련된 내용을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역사적 판단 개념이 그 판단력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역사 사고력 할 때 같이 읽기도 하고요. 어 이거 일반적 설명 방식과 가학적 설명 방식으로 넘어갈게요. 요 부분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일반적 설명 방식은 그 남색책 261 페이지에 있어요. 261 페이지. 그 파란 책에도 있죠. 그래서 파란 책 내용도 좀 약간 보조적으로 읽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색책 몇 페이지는 261 페이지. 자, 일반적 설명 방식 있죠. 일반적.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 설명 방식, 가학적 설명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요게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일반적 설명 방식은 역사 수업 시간에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수업 방식이죠. 예, 설명 방식이고 가학적 설명 방식은 이제 역사 철학자들이나 뭐 하여튼 그 역사 과학 철학자들 등등 그런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설명 방식이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일반적 설명 방식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 설명 방식 내용 중에 이제 볼게요. 자, 역사 수업 시간에 교사는 학생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제 일반적 설명 방식의 이제 종류들이 쭉 나오죠.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총괄적 설명, 비교적 설명, 유추한 설명, 인가적 설명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 자, 이런 설명 방식들은 비판적 역사 철학자의 제기한 좀 더 철학적인 설명 방식, 그 가학적 설명이나 합리 설명, 그리고 성향적 설명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 설명 방식과는 범주화해서 묶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평상시에 사용했던 교실에서 사용하는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방식 볼게요. 첫 번째로 볼게. 요게 이제 예전에 11년 객관식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거야. 뭐 단독 문제는 나오진 않고 여러 설명 방식과 함께 같이 끼워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첫 번째 단락이 그 개념과 용어의 설명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 역사 교사는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를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설명해 주어 해설해 주어 학생들이 이해를 돕는다. 이게 이제 의미죠.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의 의미.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예가 있는데, 자, 예를 보면 절대왕정 수업식에서 먼저 절대주의 개념을 설명한 후 절대주의에 연관된 개념이나 용어인 왕권 신수설, 그다음에 간료제, 상비군, 중상주의, 중궁주의 등 우액 차익주의 등 차례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 역사 수업에서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나오죠. 역사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이나 용어가 많기 때문이다. 그죠? 이건 필요성이죠. 왜 이런 그 역사 수업에서 개념과 용어의 중요한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조선의 경제 정책을 다루는 한국사 수업에서 교과서를 펼쳐보면 수많은 개념이나 용어들이 나타난다. 농본주의, 가전법, 수조권, 직전법, 수치체제, 정남, 군역, 요역, 복납, 농장, 병잡 반수, 뭐 수천상인, 난전, 장시 등 이런 개념에 대한 설명은 부족할 경우에 역사학습이 어렵고 추상적인 어떤 용어에 나열하고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개념과 용어의 설명은 역사적 설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설명 방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 교사는 수업 시간에 상당 부분 이러한 개념과 용어를 설명하면서 보내게 된다. 이렇게 있죠. 자, 역사에서 여러 종류의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뭐 호족세역, 양반세역 사회, 봉건사회, 절대주의, 시민혁명 등 같이 역사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개념도 있고, 문화나 가치, 권력, 불경기, 신분 같은 사회학적 개념, 그 다음에 변화, 발전, 인과관계, 시대 같은 증거들 같은 역사적 본질과 관련된 개념이 있다. 자, 이런 것들 개념의 종류는 앞에 녹색책 할 때 제가 좀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인 쓰는 개념들 가운데 학자들이 일치된 정의를 내린 개념을 찾기 어렵다. 뭐 이건 앞에 이제 녹색책 할 때 있고. 자,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걸 사용하곤 한다. 이렇게 볼 때 역사가나 역사교사들이 사용한 개념들은 사회학적 사회과학자들이 이용하는 개념에 비해 엄밀성이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 예. 요거는 뭐 역사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개념의 특징인데, 앞에 부분하고 좀 약간 녹색책 부분하고 겹쳐 있어요. 예. 그 내용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들 좀 보면 수업 방법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수업 시간에 개념과 용어를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냐, 요거 하는데, 자, 어떤 역사적 사실 가운데 공통된 형성을 찾아내요. 이상적인 형태로 설명 모델을 만들고 그 설명을 모델에 따라 설명하게 된다. 이걸 이제 그 보통 사회교육론에서는 이념형이라고 해요. 막스 베버가 처음으로 제시한 거죠. 그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막스 베버가 이제 간료제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때 간료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공통되고 겹쳐 있는 비슷한 이 간료제 부분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념을 만들어서 간료제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념으로서 이제 어떤 설명 모델인데, 역사학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봉건제에 대해 설명할 때 봉건제가 프랑스 봉건제도 있고 영국의 봉건제도 있고 뭐 저쪽 독일의 봉건제도 있고 각기 또 다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봉건제라고 할 때 이제 요렇게 겹쳐 있는 부분도 있죠. 요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해 가지고 봉건제라는 이상적인 형태로 이제 설명 모델을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 이념형 바탕으로 한 설명 모델이야.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예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봉건제도에 관한 설명하면서 봉건제도단 봉신이 주군에게 신서와 충성을 맹세하고 주군이 봉신에게 봉토를 수여하면서 서로 계약을 맺고 주종관계에 이르는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물론 이제 이런 그것은 전형적인 거죠. 여기에 공통적으로. 근데 각국에마다 지형과 또 달라. 아, 근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상적인 공통된 제일 많이 쓰이는 그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의 설명 모델로 한 거야. 예. 그래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또 요게 첫 번째 이제 이상적인 형태의 이제 설명 모델 설명 방식이고, 두 번째 개념과 이제 뭐냐면 용어에는 효과적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포적 정의와 외연적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요거 개념의 그 종류에 관련된 할 때 그 녹색제 관련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하나가 내포적 정의, 그다음 외연적 정의 이렇게 있죠. 그 내포적 정의는 속성과 관련된 거고 외연적 정의는 사례를 관련된 건데 요걸 이제 동시에 이제 이용하는 거죠.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 그래서 보면 개념의 내포적 정의와 외연적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민혁명을 설명할 때 있죠. 요 시민혁명을 이제 시민혁명이란 절대방정을 타도하고 법률상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계급이 주체된 혁명. 이라고 하면 개념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한 거죠. 예, 여기 내포적 정의를 가지고. 자, 이 시민혁명의 개념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2차 논술형 기출문제 때 개념화와 관련된 내용들 파란색 내용을 언급할 때 그 예문으로 나왔어. 시민혁명의 의미를 쓰시오. 속성을 쓰시오. 시민혁명의 속성 쓰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왜 했더니 이게 그래서 시민혁명의 속성을 써야 할 때 그 요걸 쓰는 게 낫겠죠. 왜냐면 역교는 문제다 보니까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채점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기본서 읽을 때 요 예문들을 좀 잘 읽어보세요. 가끔씩 예문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 예. 자, 하여튼 개념의 속성을 중심으로 한 내포적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래서 시민혁명은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들이 포함된다. 외연적 정의를 이제 겉든다. 사례를 겉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세 번째 이용 방법이 여기 나왔죠. 자, 개념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나 비유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보면 시민혁명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4.19 혁명이나 6월 민주항쟁 또는 소련의 붕괴 후에 동유럽 각국에서 파도처럼 나갔던 수많은 민주혁명 사례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수업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 중에 공통된 형상을 촬영해서 이상적 형태의 설명 모델로 하는 설명 방식. 두 번째로는 개념의 내포적 정의와 외연적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개념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나 비유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개념에 이용할 때 뭐 이제 그 장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쭉 앞부분은 이제 각자 보시고, 자, 개념에 대한 설명은 역사에서 복잡하고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학생들에 하여금 역사적 내용을 쉽게 또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점, 개념에 대한 설명 관련된 내용이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예, 두 가지 있어. 그래서 이제 개념을 이제 역사학습의 일반적 수업에서 이제 이용할 경우에 장점 두 가지 쓰시면 되는데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 있죠. 뭐 개념과 개념학습 나오고 거기에 장점을 써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개념과 개념학습 장점을 쓰시면 되는데 전제 조건으로서 일반적 설명 방식이 나오고 일반적 설명 방식에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할 때 장점을 두 가지 쓰시오 하면 요걸 쓰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칼체가 있으면 요거 두 가지만 걸려들고 물체라면 이제 넓게 해석해 갖고 개념과 개념학습 할 때 개념의 장점까지 포괄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칼체는 외워두세요. 예. 물체는 이거는 완전히 그 뭐야 도박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운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장점 쓰면 생각날 거 없다. 무조건 역사적 사고력을 촉진시킨다. 요만 쓰세요. 웬만하면 70~80%다 걸려들더라고. 장점 안에.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유의점이 있어요. 그러나부터가 이제 유의점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그 앞에 개념학습할 때 개념할 때 내용하고 더 비슷비슷해. 뭐 개념과 용어의 의미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정의가 뭐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자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에서 유의할 점은 개념이나 용어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과 개념이나 용어의 의미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두 가지인 거죠. 어려운 점.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세 유럽 봉건제를 쫄본 유로 분야, 넓은 유로 분야에 따라서 봉건제의 개념의 설명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중세 유럽과 중국 및 일본의 봉건제도를 서로 비교하는 수준에서 하면 설명이 확대되면서 봉건제도 설명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죠. 또한 절대주의라는 개념만 하더라도 그것이 봉건적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과 근대적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에 따라 개념 설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그 개념이나 용어의 의미를 시대 사람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 뭐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인제 요거 예를 든 게 있죠. 보시면 되고 한국사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족장사회, 연맹왕국, 고대 국가 등 고대 사회의 정치와 관련된 개념 용어들은 아직 정확한 정의가 내리기 쉽지 않다. 그 기조, 양인, 백정 등 신분에 관련된 용어도 시대 학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므로 이렇게 개념과 용어 설명에 대한 난점을 인식하고 난점이 뭐예요? 단점. 요거 어 개념과 용어에 대한 올바른 정의하기 어렵고 개념과 용어는 시대에 따라서 달리 정의되죠. 그래서 인식하고 개념과 용어에 대한 내포된 의미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어. 그래서 앞에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용어에 대한 내포된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낼 수 있다. 요걸 쓰시면 되겠죠. 요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수업 지도 방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볼 게 총괄적 설명이에요. 총괄적 설명. 예.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총괄적 설명이 기출문제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이 총괄적 설명은 02년도에 나왔고 뭐 그 1 년, 뭐 16년, 21년 찾아보니까 인제 그 94년, 10년도에 나왔어. 몇 번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뭐 6번, 7번 나왔어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가 인제 내용이 그 남색 책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 책에도 있고 노란 책에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노란 책에 있는데 뭐 노란 책까지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먼저 남색 책 본 다음에 파란 책 관련된 총괄적 설명 부분을 좀 강독을 할게요. 이 두 부분을. 예. 그래서 이제 총괄적 설명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열심히 공부해 줄 필요 있어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제가 인제 노란 책에 있는 이 총괄적 설명 부분을 좀 거기에다 강독 목록표에다 적어 놨거든요. 156 페이지부터 해서 186 페이지 되게 내용 많아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보시고 여러분의 남색 책을 중심으로 파란 책 보조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그러면 총괄적 설명을 볼게요. 자 역사가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할 때 그 문제의 그 사건이 그 시대에 진행되고 있었던 일반적 움직임의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설명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1936 년에 히틀러가 라일라트를 점령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후에 추구한 침략적 전쟁들, 군비 축소와 거부, 국제혁명으로 탈퇴, 오스트리아 합병, 주텐텔랜드 합병 등과 관련돼 설명할 때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자기 주장과 영토 확장이란 개념 안에 묶을 수 있다. 자 이걸 이제 총괄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가는 서로 관련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적절한 개념 안에 그 사건을 한데 묶어 설명한 것을 월시 총괄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이 예가 이제 뭐냐면 요게 예물 나오고 나서 총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인제 이 총괄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관련돼 갖고 인제 좀 보면
그 총괄은 목적이나 정책이 유사한 역사 사건을 서로 본질적으로 관련돼 있으며 이렇게 관련된 사건을 한데 묶어서 어떤 이제 전체로 형성된 관념을 근거로 두고 있다. 따라서 총괄적 설명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역사가는 그 시대 지배적 이념이나 정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러한 이념이나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사건들을 탐색하며 그 사건들 사이의 연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이러한 이념과 정책을 연관시켜 그 시대의 일반적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시대의 사건들을 함께 묶을 수 있는 개념을 구성하게 된다.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역사가는 그에 탐구하는 사건에 대한 전체성을 만드는 데 있다. 그죠?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시탈리 행동 있죠. 군비 축소 거부와 국제혁명 탈퇴, 올세 합병, 주택대전제 합병, 이건 개별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요걸 자기 주장과 역토학자나 시틀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을 묶어 가지고 하면 일련의 어떤 동향을 나타나는 정책의 어떤 동향을 나타나는 그 토론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총괄이 관련된 내용이 더 있어. 예. 자, 이거는 인제 그 남색책에 있는 부분이고 그걸 좀 약간 보충 좀 할게요, 요 부분을. 그래서 잠깐 제가 이걸 다 읽으면 좋은데 이 노안책이라든지 뭐 그런 데에서 인제 좀 있는 거를 좀 보충할게요. 약간 보충하면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 어 강의를 했어요. 그 서브노트 강의를.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 서브노트를 좀 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할게요, 중간중간에. 예. 자, 여기 보면 앞에서 인제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이 남색책 관련된 내용이. 자, 근데 이제 이 총괄은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인가력 설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실제나 가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주된 관심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인간의 내적 동기야. 일관된 의도와 동기, 파악.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시텔러 같은 경우에는 시텔러 자기 주장과 팽창 개념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이게 이제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 일관된 의도와 동기잖아. 그래서 보통 개념은 그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리고 표면적 객관적인 것들 상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하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그런 개념들 있죠. 다 인과관계 있고 객관적 상황 판단이 가능하죠. 근데 이 총괄 개념은 개념이라는 형태를 띠면서도 틀은 뜨면서 형식적으로 그 내용은 그런 내면 있죠. 일관된 의도나 동기 같은 내면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 파악용이 아니야. 아까 어떤 사건의 사실이 무엇이고 그 사건이 무엇이 됐는가 가정하고 결과만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개념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것은 심증이잖아, 확증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인간적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배경과 원인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로 가정과 결과를 설명한다. 그러면 그 총괄학습을 제대로 하려면 모두 보충을 해야 돼. 인과적 설명도 같이 해 줘야지 나름대 완벽한 수업이 되겠죠. 총괄적 설명은 뭐냐면 실체와 가정이지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요 관련된 내용이 11년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보통 일반적인 어떤 개념 설명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총괄적 설명이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왜 실증론적인 특징과 함께 두 번째로는 관념론적 성격이 같이 있거든요. 실증론에서 뭘 받아들였냐면 개념의 틀을 받아들였고요. 관념론에서 이제 의미, 뭐 주관적 동기 뭐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념의 내용을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 의미나 동기나 이런 것들로 채웠던 거죠. 물론 이 실증론 관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고요. 실증론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관념론적인 측면에서 또 차이가 있어 총괄적 설명에. 요 부분은 이거 남색책 강조할 때 좀 다시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총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정과 결과를 강조한다. 그때 배경과 원인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고, 자,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일정한 시대와 장소나 전제 조건과 예의가 발견되지 않은 불가능한 사상은 제한된 일반화다. 그래서 총괄적 설명이 개념과 일반화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보편적 일반화가 아니라 제한된 일반화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있고 남색책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총괄적 설명은 인간의 목적, 동기 및 의도를 가진 인간 행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설명과 같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것은 뭐냐면 합리적 설명하고 총괄적 설명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부터 해 갖고 음. 요것도 이제 합리적 설명과 이제 그 총괄적 설명의 차이점인데, 그래서 공통점은 요게 공통점이죠. 그러나부터가 인제 뭐냐면 차이점이 나오죠. 어. 그래서 이제 합리적 설명이 개별적 인간 행위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서, 그리고 이에 총괄적 설명은 개별적인 인간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가 발생한 사건들이 그 시대적 일반적 움직임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그 개별적 사건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설명은 인간 행위,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인간 행위보다는 주로 이 발생한 사건들이 그 움직임 속에 어디에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만약에 히틀러를 합리적 설명할 때는 히틀러의 어떤 인간 자체를 설명하죠. 행위, 목적, 수단. 근데 여기에서는 히틀러 여러 사건들, 일으킨 사건 중에 그런 움직임 속에 이 특정한 사건들이 예를 들어 갖고 인제 뭐 그 주텐트 함락 등 슈텐트 합병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맥락 속에 라인하르트 재정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게 중점을 두죠. 어. 그래서 그 총괄적 설명에서 그러므로 어떠한 인간의 행위를 초래한 사건과 다른 사건의 관련성을 찾아내고 일정한 개념만의 그 사건을 묻는 과정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관련성과 그 일정한 개념 안에 묻는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5세기 때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문학과 예술가의 인간중시적 문화운동을 르네상스에서 국가 설명하거나 여러 사건들,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건을 이렇게 르네상스한 총괄 개념을 묶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19세기 때 프랑스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난 모든 운동을 자유주의 운동을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에 묶거나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반해서 인제 합리적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묶는 게 아니라 6 건을 묶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의 행위에 관심이 있으며 목적, 상한, 수단에 입각해서 하고, 그리고 시틀러 목적, 상한, 수단에서 설명하고, 다만 인제 이에 대해서 인제 반해서 총괄 설명은 시트의 여러 행위 중에 그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행위 하는 과정에. 그 사건들 중에 그 사건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런 맥락 속에서 어 파악하는 데 더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까지가 인제 뭐냐면 총괄적 설명하고 그 합리 설명의 차이점 관련된 내용이고, 다음 부분이 뭐냐면 총괄적 설명하고 예 이게 뭐야? 총괄적 설명하고 실종의 차이점 관련된 내용이야. 간접적 차이점도 있고 볼게요. 자, 총괄적 설명은 사건의 인과관계를 법칙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관심 없고 그 사건의 성격을 밝히는 데만 관심을 있다는 측면에서 실증적 설명과 구별된다. 예. 그래서 총괄적 설명은 실증의 개념적 뜻을 받아왔긴 했지만 인과관계에는 관심이 없어. 어. 그 사건의 성격이나 밝힌 거야. 그 사건이 어떤 것이냐, 그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 설명에 인과관계 없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또한 여기에 보면 이제 또 한부터는 간접론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죠. 자, 총괄적 설명은 여러 가지 사건을 묻기 위해서 일정한 개념 안에 사건을 분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인간의 행위를 갖고 제 사고를 가지고 강조하는 간접론적 설명 방식과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리적 행위 설명 방식 차이, 그다음에 여기 총괄적 설명 방식에서 그 실증도가 차이, 그리고 또 간접도의 차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총괄을 위한 설명 방식은
그 역사학습의 강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 예를 들어 절대주의, 시민혁명,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등 서양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념들이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시사운동과 개념과 보수의 갈등 등 개념화돼 관련 사건들 포스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모두 총괄적 설명을 속한다. 학생들은 총갈등에서 특수한 사건이나 일정한 이념이나 그 동향과 관련시켜 이해하게 되며 그 사건들의 상호 관련된 전체 일부를 파악하게 된다. 자, 이것은 학생들 하여금 사건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뭐냐면 총괄학습의 장점이죠. 여기부터 첫 번째 장점. 그 예전에 총괄학습의 장점 나왔죠. 두 번째로는 총괄은 특정한 이념이나 정체공은 동향을 중시하고 잡다한 사건을 묻고 이를 통해서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 역사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못 모르면 그냥 역사 사고를 시킬 수 있다. 쓰라고 했죠. 여기 있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총괄은 총괄 사건은 종합 분류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통하여 역사학습의 구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 역사학습의 구조화는 말인데 역사학습의 구조화는 뭐냐? 핵심적인 개념, 핵심적 개념이나 이런 것들 정리할 때 구조화라는 말 쓰죠. 이건 개념을 통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 묶잖아요. 잡다한 사실들을 하나 묶어주면서 구조화시킬 수 있고 정리하는 데 편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논한책이나 뭐 다른 책에서는 또 두 가지를 첨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논한책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장점은 여기 세 가지 얘기하고 있고 지금 두 가지는 이제 다른 책이 있어. 예. 그래서 과거의 구체의 모습을 되살리고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총괄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동기를 하나 묻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적인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의지와 동기를 알기 때문에 이런 구체의 모습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건대 전후관계를 보여줘요. 사건의 전후관계를 보여주며 역사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을 볼게요. 단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어 그 장점 단점을 보면 총괄적 설명은 이념이나 정책 혹은 지향적으로 공유한 사건들만 적용이 가능하며 동일한 시기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들을 공유하지 않는 사건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뭐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19세기 때 자유주의 민족주의 관련된 사건들이 아니라 뭐 다른 범죄에 묶어 있는 사건이다. 그러면 뭐냐면 그걸 총괄 개념 적용할 수 없죠.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총괄적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이 동원되기 쉽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총괄적 설명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 것보다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원인과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성격이 무엇인가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설명은 때문에 인간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역사 설명의 본질에서 다소 벗어난 설명 방식의 한계가 있다. 이게 세 번째 이제 뭐냐면 한계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왜 인간관계를 따지지 않냐? 인간의 의지와 동기 같은 내면적인 걸로 묶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묶었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없고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원인이라는 것은 딱 객관적이어야 돼. 1929년 대공황은 뭐 그 물자가 대공황은 그 당시 이제 빈부 차이나 뭐 구매력 부족 때문에 일어났다.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뭐 그 알록산이 그 반란을 일으킨 게 양국주의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다. 물론 이제 인과적인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내면에 대한 이해죠. 인간하고 볼 수가 없어. 인간은 딱딱 떨어지게 외면적으로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그 심리적인 어떤 서술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동기를 묻지 못하기 때문에 뭐냐면 원인을 밝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안책에서는 그 수업을 같이 하려면
인가적 수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가적 수업도 같이 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안책은 읽지 못하지만 논안책 내용을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논안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총괄에 분류해서 매크로가 이제 적용 범위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논안책에 보시면 총괄을 가지고 그 뭐냐면 아 뭐 그 탐구학습과 연결돼서 이제 내용이 있어. 요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찾아서. 그래서 이 총괄적 설명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 비교적 설명을 볼게요. 비교적 설명. 자, 비교적 설명도 요것도 인제 그 일반적 설명 방식의 하나예요. 근데 이 비교 설명은 이제 그 앞에 비교학습 있죠. 교수학습 방법에 비교학습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색 책도 읽고 그다음에 어디야? 아, 아 잠깐만 이거 까먹고 했다. 내가 그 목록표에 보면 어 그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총괄표. 그걸 제가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비교 설명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졌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뒤로 인제 설명하고 파란 책 부분부터 설명할게요. 예, 요걸 설명해야 돼요. 파란 책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69 페이지 펴 보세요. 69 페이지. 예. 자, 파란 책 69 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것도 남색 책하고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첫 부분이 보면 인제 정의가 나오죠. 총괄적 설명의 정의. 적정한 개념 아래 여러 사실을 한어 묶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총괄적 설명에는 역사적 사건을 어떤 다양한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생각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사건들과 상관관계를 찾아내면서 그 사건을 전후의 역사적 맥락을 위치시킨다. 그래서 그 밑에 인제 예문은 어차피 인제 비슷비슷하니까 자, 그 총괄적 설명은 어떤 사건을 그 시대에 전개되고 있는 일반적 움직임의 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 움직임이란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일련의 계획적 동향이다. 그래서 일반적 목적 관련된 내용에서 정의되어 있죠. 어떤 목적이 실현을 위한 일련의 계획적 동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틀러의 이제 행동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어떤 시틀러의 어떤 뭐야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일반적 움직임이. 예. 따라서 총괄적 설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사 사건을 일으킨 인간관계의 내적 동기다. 그래서 그 결국 총괄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 그 사건의 실제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이며 그 사건의 실제가 무엇인가, 그 사건이 결국 무엇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요거 기억을 해 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 실체나 가정에 대한 설명이고 인과적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죠.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자, 그리고 총괄적 설명은 일련의 사건을 하나의 개념 안에 묶으면서 일반적 동향 속에 설명하는 점에서 일종의 일반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총괄 개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화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요 내용은 남색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뚜렷한 논리적 구조와 방법론적 체계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괄적 설명은 일정한 시대나 장소나 전제 조건과 예의가 발견되지 않는 분류 안에서 제한된 일반이다. 예. 그러니까 보편적 일반화가 아니라 제한된 일반화. 일정한 시대나 전제 장소라는 전제 아래에서만 할 수 있는 제한된 일반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인제 총괄 관련된 장단점이 나와 있어요. 예. 이거는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인제 그 비슷비슷해요. 예. 총괄은 이제 장점부터 볼게요. 사건을 종합 분류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며 역사 학습의 구조에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장점이고 자, 두 번째는 총괄은 어떤 역사적 사건의 전후 관계를 보여주며 그 사건에 속해 있는 역사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두 번째 장점이죠. 자, 세 번째로는 학생들은 그 총괄을 통해서 사건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남색책이 없는 내용이 여기에 있네요. 예, 아까 아침에 읽었던 내용이죠. 총괄적 설명은 학생들 하여금 과거의 구체 모습을 되살리고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가 장점이고 요거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그러나부터가 이제 단점이죠. 이 모든 중요한 역사 사건을 총괄해서 설명할 수 없다. 자, 총괄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제 객관적 경제사나 뭐 제도사 이런 것들은 뭐냐면 총괄해서 설명할 수 없죠. 왜냐면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간의 이념이나 목적 외에 제도나 자율적 조건에 대해서 고려한 것 같이 역사 과정 총체를 파악한 자료가 결여돼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나 동기는 잘 설명할 수 있지만 뭐 제도나 자연적 조건이나 뭐 경제사나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총체적 파악이 잘 안 되죠. 예. 요런 것들은 남색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보충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괄적 설명은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다시 남색책으로 넘어가서 비교적 설명을 넘어갈게요. 비교 설명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인증번호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는 50번이에요. 마지막 인증 50번이에요. 자, 비교학 설명은 앞에 있는 비교학습하고 비슷비슷해. 공통점과 차이점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자, 역사가나 역사교사는 어떤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성격이 비슷한 다른 역사 사건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프랑스 2월 혁명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전에 7월 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과 비교하는 식이다. 자, 역사 연구에도 비교 사례가 많다 있는데 토인비 예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토인비는 이제 28개 이제 문명을 비교적 고찰하고 도전과 응전이라는 문명 성장과 몰락의 요인을 설명한 것이나 브리터닝이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혁명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들이 모두 격렬한 계급적 대립과 지식계급의 이반 및 그 정부의 재정 적자의 심화 등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고 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비교 설명은 각기 다른 시대, 국가, 문명, 지역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이상의 사진이나 사건들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서 그 사건의 사실이나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알려주는 설명 방식이다. 그래서 요거는 비교적 설명의 목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거 목적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키워드는 이제 뭐냐면 유사성과 차이성. 예, 요거죠. 자, 비교 설명은 역사적 사건, 사실 및 사건만 아니라 그 인물, 종교, 문화, 시대 등 다양한 영역을 거쳐 행해질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비교 설명을 이론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밀이라는 사람이야. 음. 그래서 미리 일치법과 차이법을 이제 해갖고 비교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걸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이제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예.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개념만 알면 여기는 공통점이고 여기는 차이점이겠죠. 아마 이제 밀이라는 사람이 이걸 제시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비교적 설명의 어떤 그 것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학문적인 기원? 비교적 설명이 왜 언제부터 나왔는가 그 이론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일치법이라는 것은 설명이 대상이 되는 모든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된 요인을 공통적 요인을 형성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면에 차이법이라는 건 두 개 이상의 사례에서 대부분 요인에서 비슷하면서 어떤 결정의 차이점이 있을 때 그 차이점의 형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중세국에 나타난 도시들은 상업의 부활, 상인과 수급자의 대두, 길드의 발생, 자유와 자치권 확보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특색을 가질 수 있는 방면, 간주될 수 있고, 그러나부터가 이제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 북유럽의 도시들이 봉건귀족을 배제한 방면에 남유럽 도시는 봉건귀족과 상공업의 공존을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중세 도시를 북유럽형과 남유럽형으로 나눈다 이렇게 있죠. 요거 예전에 한번 이거 역교도 문제는 아닌데 그 서양사 관련된 기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꼬문 운동을 할 때 북유럽형과 남유럽 차이점 그 예문과 함께 사례와 함께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서양사 할 때 좀 더 얘기하고요. 자, 비교 설명은 서양사 분야의 학습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와 북유럽 르네상스를 비교하면서 두 지역의 르네상스가 다 같이 코무니즘 정신의 추구, 개인주의 경향, 고전으로서 복귀를 추구했으나
이탈리아 뭐 르네상스 세속주의 정신이 강하고 교회 비판 소극적인들 만나서 북유럽 르네상스는 성서 원전 연구에 관심을 갖고 교회 비판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한 거. 요것도 뭐 역교론에서는 나오진 않았는데 요 예문 자체가 서양사 관련돼 갖고 2차 기출 논술에 한번 나왔던 거죠. 예. 자, 급밖에도 이제 그리스나 로마의 문명의 비교, 중세 시대의 각국 봉건제도 비교. 요것도 서양사 관련돼 갖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예. 이건 아니고 요게 나왔네. 서유럽과 동유의 절대 왕정 비교. 예. 이거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나왔던 거죠. 각국 시민혁명의 비교,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비교, 제국주의 비교. 제국주의 비교도 예전에 이제 한번 나왔어. 이것도. 그래서 서양사 학습에서 비교적 설명이 활발히 이루어진 걸 주제들이다. 뭐 그리고 이제 동양사에서 쭉 나왔는데 요건 뭐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비교적 설명의 목적은 비교 대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서 비교 대상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아침에 했던 이제 비교 대상 비교 설명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교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제 장점이 나오죠. 왜 그런 유사성과 차이성이 발생하게 대한 사고하고 상관 능력을 기르며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사건의 성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비교적 설명 또 비교학습하고 또 연결할 수 있죠. 비교적 설명, 비교학습 장점 볼 수가 있죠. 예전에 한번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은데 비교 설명, 비교학습의 장점 할 때 그러다부터가 이제 뭐냐면 그 유의점이죠. 근데 유의점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앞에 이제 비교 학습하고 거의 비슷해. 예. 그래서 비교 설명할 때는 비교의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갖거나 우연의 판단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를 들어서 세계의 각 종교를 비교하면서 특정 종교의 선호의 감정을 나타나거나 두 명의 두 문명을 비교하면서 우연을 가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서양학자들이 세계 문명사를 서술한다고 하면서 암묵적으로 서양과 동양의 문명에 대한 우월의식을 드러내곤 했던 점이 좋은 사례다. 요 유의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녹색책하고 그 파란책 비교학습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건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추위원 설명이에요. 자, 유추위원 설명도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 비교적 설명, 유추 설명은 자주 나와. 자주.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자, 한번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유추연 설명 볼게요. 유추연 설명은 남색책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책이 아니라 노란책에도 있고, 그 남색책 뒤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 조작기를 이제 촉진시키는 방법으로서 유추 설명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때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 요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중점으로 볼게요. 유추적 설명은 08년에도 나왔고, 10년에도 나왔고, 11년에도 나왔고, 17년에 나왔고, 94년에 나왔고 한 6번 정도 나온 것 같아. 이게 보면. 자, 비교형 설명에서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사실 중에 어떤 하나를 잘 알고 있고 다른 하나를 잘 모르고 있을 때 두 개의 사실을 서로 비교하면서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을 실상을 추리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 비교적 설명이 나오는데 왜 비교적 설명이 나오냐면 비교적 설명의 큰 범위에서 유추 설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 설명 크게 범위 안에 유추 설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 설명과 유추 설명이 다른 설명 방식이 아니라 비교 설명의 큰 범위 안에 유추 설명인 거야. 그러니까 유추 설명하면서 뭐냐면 비교 설명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하면서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대사의 특수한 관습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류학자들은 오늘날에도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밀림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원시사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로부터 고대사의 특수한 관습을 추론하게 해내게 한다. 이건 고대의 원시사회나 현대 원시사회 시간적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걸 비슷한 것을 끌어다내는 거죠. 동형적 구조를 가지고 추리한 것이다. 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A를 설명하는데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A-와 비슷한 걸 끌어다가 설명하는 거죠. 예.
자, 이런 방법을 이제 비교 방법, 유추 방법을 이용해 설명한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유추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자, 유추란 두 개의 사물이나 사건들 가운데 그중 하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거의 알지 못한 다른 것에서 추리를 말하는 설명 방식이다. 자, 요게 유추의 정의인데, 이 유추의 정의 좀 외워두세요. 그 예전에 한번 08년 기출문제 그 관련돼서 봤어요. 유추 부분을.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보면 그 하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요걸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기반 사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뭐냐면 설명 모델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어 거의 알지 못하는 다른 것,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포적 사례라고 해요. 설명 대상이라고 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 그 유추의 예를 들는데 유추가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교육뿐만 아니라 다방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추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자, 유추는 사회생활에서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그 의사는 과거에 그 환자와 비슷한 병세에 나타난 다른 환자의 치료를 경험을 토대로 인상 경험을 토대로 현재와 환자의 병이 어떻게 진행을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자, 이 의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과거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자의 치료 방법에 대한 유추한 거다. 그래서 요거는 그 기반 사례, 새로운 환자의 치료 방법은 포력 사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역사 수업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유추에 대한 설명에 대한 설명할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사물이나 일반적인 경험 혹은 역사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한 역사 사실을 추론 방식으로 설명이 이끌어낸다. 자, 그래서 이제 활용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유추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활용 내용, 수업 방법 활용 관련된 내용이죠. 자, 예를 들어서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자라는 야생화와 민주주의를 서로 비교하면서 민주주의가 험난한 과정을 밟아 발달해서 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뭐냐면 역사적 사례들, 비역사적 사례와 를 통해서 유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그 뭐야 인론과 구상책에는 이거 유추라고 하지 않고 비유라고 하더라고. 어. 그래서 유추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 사례와 역사적 사례를 할 때 유추가 되는 거고 역사적 사례를 알기 위해서 비역사적 사례를 끌어다 쓴 거는 이거는 유추가 아니라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론 측에서는. 근데 뭐 보통 여기 남색책 기준에서 그냥 비유나 유추나 이렇게 동일하게 쓴 것 같아.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알 필요 없고 요거 그냥 예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유추는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건과 그와 유사한 기존의 사회한 사건과 함께 공유하는 동형 또는 유사성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사건에 관한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에 해당하는 것을 기반사례라고 하고요. 기반사를 이용해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건을 토적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예문을 이제 쭉 있는데 요거 외에도 이제 노란책에도 예문이 있고 뭐 다른 책에 예문이 있는데 제가 예문을 좀 정리를 해 놨어요. 예. 이게 잠깐 정리한 내용을 좀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예. 예전에 했던 게 있어 갖고. 자, 보면 이제 기본서에 있는 게 세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그 아테네 민주정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뭐냐면 이용해 갖고 설명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걸 바탕으로 비슷한 점 끌어내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주의 차이, 참정권 여부를 끌어내려고 했는 건 우리 알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바탕으로 아테네 민주정치를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 사례가 이제 노란책이 있는데 라티푼디움이라는 그거를 뭐냐면 이용해서 이걸 고려 대농장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새로운 사례를.
그 인신 구속적인 성격이나 강단 농장을 이제 끊어내려고 했고, 가사적 같은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 농민 몰락을 이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계사 수업에서 노마 고마정 말기의 농민 몰락과 이제 그 유추해서 이제 끊어내려고 해서, 그래서 값싼 농산물 수입을 농민이 몰락했다는 걸 이제 하려고 했고, 지금 월가의 주식 폭락 사태를 1929년 대공황, 표적사회죠.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설명을 하려고 했죠. 끊어내려고 했어. 이걸 바탕으로 요걸 끊어 집어내서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주가 폭락이 세계 시장을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끊어내서 비교해 가지고 이제 해서 이런 점을 부각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계속 이제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설명에는 유추는 강범약이 이용된다. 그 역사 수업 시간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잘 모르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두 번째 활용 내용이죠.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할 때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예. 예를 들어서 로마 공화정 말기에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 수입한 것이 로마 자연 농민층 몰락을 재촉하는 중요한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는 앞에서 언급하기는 무슨 사례요? 이건 포적 사례죠. 알지 못한 사례니까. 교사는 오늘날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초래된 농민의 생활을 어려움을 기반 사례를 이용하고 있다. 앞에 있는 거는 로마 공화정 말기 때는 포적 사례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걸 기반 사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1929년에 그 미국 월가의 주가 폭락 사태를 시작한 경제 공황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알지 못하는 거니까 포적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교사는 오늘날 가끔 재현되는 월가의 주가 폭락 상태를 우리나라에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사실 기반 사례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있죠.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주식시장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폭삭 망하잖아요. 막 떨어지고 있어. 지금 애플도 떨어지고 있고 테슬라도 떨어지고 있고 막 그러잖아.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다 돈이 다 주식시장에서 은행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여파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주식시장 막 떨어지고 있잖아. 제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0만 원 손해 보고 있어.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역사적 설명에서 왜 그런지 뭐냐면 이주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냐면 그것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적 사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관찰이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생소한 역사적 사실들을 학생들에게 뭐냐면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익숙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해 미리 추리할 수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필요 이유예요. 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과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유추를 활용함으로써 교사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를 볼게요. 또한부터죠. 자, 유추에 위한 설명에서는 역사적 사실의 비교, 대조, 분석 등 고차적 활동이 요구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그죠? 모르면 그냥 역사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쓰면 그냥 거의 대부분 답이 되겠죠? 예, 맞는 기회요. 그래서 이제 그 유추가 필요한 이유 세 가지 쓰면 이거 쓰시면 돼요. 모르면 그냥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유추할 때 유의점 올 때요. 예, 유의점인데 이 유의점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자, 첫째에 보면 유추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경험으로 출발된다. 역사 수업에서 유추에 대한 설명을 도입한 이유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사로 삼아서 그 당시 그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호적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기반사 자체가 학생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라면 호적 사례에 대한 이해는 처음부터 불가능하죠. 따라서 교사는
유추에 의한 설명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유추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과 관련된 학생들의 선행학습 정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책에 보면 그런 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이제 뭐냐면 라티푼디움에 대해, 그러니까 애들에게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업인데, 예, 중학교 2학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이제 한국사를 배우는 수업이거든요. 고려의 대농장에 대해서 뭐냐면 설명하려는데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세계사가 있어. 이게 7차 교육 과정인데 하여튼 그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세계사를 배웠어요. 그때 라티푼디움에 대해서 이제 애들이 이때 배웠으니까 요게 이제 비슷하잖아요. 요걸 이제 기반사를 해서 포적사로 설명을 하려고 했어. 근데 애들이 이걸 라티푼디움을 얘기하니까 애들이 몰라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중학교에는 라티푼디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배웠지 안 배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선행적 학습 정도를 파악을 제대로 못했잖아. 다만 교과에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언급하면 알겠지 했는데 막상 몰랐던 거야. 예. 이런 것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은 1, 2, 3학년이 다 이렇게 단계적 연결되는데 역사 같은 경우에 2학년 때 배웠던 걸 3학년 때 다 까먹어. 예.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중학교 그 3학년 애들한테 너 저기 세계사 예전에 2학년 때 배우지 않았냐 했더니 아 배웠기면 다 까먹었다고. 근데 넌 국어, 영어, 수학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국어, 영어, 수학은 필수 과목이고 사고력을 요하는 과목이지만 역사는 암기 과목이다. 그때그때 외우면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 까먹지. 하여튼 그래요. 애들 생각이. 자, 둘째는 그 교사는 유추의 대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 설명에는 이용하는 유추는 역사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사건과 과거 익숙한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동형 또는 유사성을 기초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교사는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것은 학생들이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뒤에도 나왔지만 차이점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차이점.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알아야 된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유추적 설명은 비교적 설명의 아래에 있어요. 비교적 설명이 좀 큰 범위고 그 여러 가지 관리 중에 하나가 유추적 설명이야. 그러니까 비교 설명의 특징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와 차이점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있죠.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의 특징을 유추하려고 할 때 먼저 현대 민주주의 정치와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나라의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 한마디로 민주주의 정치다. 이러한 유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도 현대 민주주의 정치와 마찬가지로 주권 재림의 원칙, 뭐 언론 및 집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표현, 다수결의 원리 등이 적용되는 걸 유추할 수 있다. 그죠? 실제로는 이제 뭐냐면 교사는 유추의 대상이 되고 갖고 있는 차이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비교 설명이 1단이라고 했죠. 유추 설명이. 차이점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두 사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식을 토대로 우리는 새로운 사건들이 내포한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차이점을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쓰다가면 여기 이유를 쓰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비슷하더라도 차이점을 알아야지 A와 B의 뭐냐면 비슷한 거라도 그 안에 개별적인 독창성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예를 보면요. 자,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의 특징을 살펴보는 역사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은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사실을 학습하면서 그런 사실이 왜 아테네 민주주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되는지를 최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요게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A와 B가 서로 공유하고 있어도 그 뭐냐 주도적 진출의 특징이나 보죠.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죠. 근데 남자에서 더 많은 특징이 있고 여자에서 많은 특징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특징을 알려면 뭘 전제는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모르는 거는 특징적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와 현대 정치의 이제 차이점, 특히 아테네 지적 민주주의 정치와 현대 대의제 정치, 그 아테네 불평등 참정권과 현대 평등한 참정권을 비교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이제 뭐냐면 부각시키고
그 아테네 민주 정치의 내포한 독특한 성격과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 정치를 알려면 공통적 차이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 정치의 차이점을 이해해야지만 이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있는데 좀 약간 이게 설명이 많이 빠졌어. 여기에 이제 유의점 부분이 좀 많이 빠져서 잠깐 보충 설명 좀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있는데 이게 논란책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뒤에 또 이제 뭐냐면 어 형식적 조작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유추 설명이. 그때 더 읽을 텐데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유의점 보면 두 가지 대상 중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는지 보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설명 대상과 모델 설정을 구분하고 유의할 거. 요 관련된 내용 논란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유추의 대상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걸 성격을 파악하고 그리고 학생의 이제 선행 학습 정도와 경험의 양과 질을 고려하고 학생의 친숙한 경험을 출발하는 거. 자, 학생의 자발성 유도가 있고 요걸 이제 설명하려면 유추 자체가 강의 수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야. 강의 수업 하다가 이제 질문 학습도 할 수 있고 내러티브도 할 수 있고 비교 학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추적 설명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추 자체가 교사 주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어렵죠. 예. 그리고 교사의 의도와 달리 또 유추를 할 수 있죠. 다르게 해석해 가지고 애들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부정적 인식을 사전에 검증하고 동형을 구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유추를 해도 뭐 쓸데없이 학생들이 민감한 내용들을 뭐냐면 비슷한 걸 끌고 와갖고 유추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뭐 국어과 그 국어 선생님이 EBS에서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병역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거 그거 다 설명해 갖고 그래서 뭐 남자들은 뭐 싸움 기술로만 익혀 갖고 한다. 그 여자들은 뭐냐면 생산을 하는데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맨날 죽이는 건다. 이게 죽이는 것만 한다.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이 생산한 걸 다 생산한 인구들 다 죽여버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 하여튼 무슨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유추적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제 막 된통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 인식의 위험성은 이제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책에 나온 이제 유추의 유의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요 부분은. 근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뭐 나 이거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그 남색책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가적 설명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인가적 설명은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게 자주 나와. 그 문제 나올 때 인가적 설명 나올 때 좀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 인가적 설명 관련된 내용은 또 내러티브하고 또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시간 관계상 지금 이건 다음 시간 할게요. 인가적 설명은 예. 오늘 강의 듣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내일 뵙겠습니다.